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며칠 전에 이 성범죄자들 이 사람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인데 이게 현실화되려면 결국 이제 국회 논의가 관건이죠.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현재 국회 법사위원인 이분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한국형 제시카법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결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예. 정식 명칭이 이렇습니다. 예. 요거 이제 아주 중증 그 성범죄자들 집에 못 있게 하고 특수시설에 그냥 수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제가 근무를 할 때도 이제 검토를 했던 거고 예. 조두순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조두순이 출소하면서부터 이제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됐는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엄벌주의 예. 또 인권 중에서 이제 피의자 피고인 인권보다는 피해자 인권을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적인 이제 정부 입법을 지금 이제 오늘 아마 입법 예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회적 인식이 변화됐고 또 그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찬성하신다 의원님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입법 예고된 내용, 큰 틀에서는 뭐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예전에 의원님 법무부 장관 하셨을 네. 때는 이게 그때도 좀 아마 여야에서 국회 쪽에서 입법안이 올라왔는데 법무부에서는 그때는 이제 반대 의견 내셨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반대하셨지만 지금 찬성하시는 건 사회적인 상황이 좀 변화됐다 이렇게 뭐 솔직한 말씀으로 한 2년간의 기간이지만 인식의 변화들이 있죠. 또 어떤 중범죄자들 또 특히 우발적 범죄들에 대한 어떤 그 굉장한 경계가 커졌고 또 정부가 지금 이제 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갖고 있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의 논의가 문제되는 거지. 특히 미국의 제시카법이라는 거는 이제 아동들이 많은 학교나 공원으로부터 610m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그 이제 거주지 제한에 중점에 되어 있는데 지금 입법 예고되는 내용은 보도상으로는 시설 내 처우까지.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수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과거 2005년도에 참여정부 때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재범의 위험성만으로 7년 동안 그냥 청송보호감호소에 넣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법이 폐지가 됐는데 그런 정신까지를 감안해서 시설 내 처우가 옳으냐 아니면 거주지 제한으로 미국처럼 그걸로 어떤 그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 논쟁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직 법무부 장관이시고 현재 야당 법사위원이시는 박범계 의원도 큰 틀에서는 찬성한다고 하셨으니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변했으니까요. 사회적 상황이. 그러면 이제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좀 무리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딱 학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위헌성 얘기.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중범죄자라도 인권이 있는데 이거 이중 처벌 아니냐. 그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너무 심각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학계에서 좀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아까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논의 때도 그런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헌재가 위헌으로 선고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그 사회보호법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폐지가 됐는데 그것과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또 어떤 범죄를 대상으로 하느냐 또 형량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시설 내 처우 딱 국가가 시설을 줘가지고 너 여기 들어가 있어. 이런 이제 교도소 다 살고 나왔는데 또 들어가 있어. 이걸로 할 거냐 아니면 거주지 조두순처럼 네 집 여기서 더 이상 뭐 어디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런 정도로 할 거냐라는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 법이 제정돼도 결국 시설을 어디다 짓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 과정 거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 나온 김에 이거를 좀 질문 드려볼게요. 뭐 또 어려운 질문 하시려고? 아닙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고요. 장관님 예전에 한번 하셨던 얘기인데 저랑 4월인가요? 인터뷰하실 때 이미 마음이 콩밭 대신 여의도에 가 있어서 곧 출마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총선 1년 전인데. 최근에 보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이 한동훈 장관 등판 논의 계속 나와요. 뭐 여권 관계자들의 종로 출마설 뭐 이런 얘기까지 여권 관계자 입에서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때 그 말씀도 네. 법무부 장관이 곧바로 주목받는 법무부 장관이 곧바로 이제 어떤 정치권에 투신하고 네. 투신하기 전에 했던 말들이 다 오해를 받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 특히 시행령 통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지난번 업무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네. 법무부 일에 꽤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동안 제 느낌에는 소홀히 했던 부분까지도 네. 출입국 문제 뭐 또 뭐 범죄 예방 문제 네. 또 법무실의 여러 주제들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본인의 관심과 이렇게 이제 이해가 넓어졌다는 생각은 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이면 상당히 법무부 일에 대한 굉장히 이해가 높아진 상태이기 예. 때문에 저는 그 과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체포동의안 네. 설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말로써 사실 정치인보다 뺨치는 예. 그러한 얘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법무부 장관을 조금 더 열심히 특히 민생이라는 화두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법무부에서 민생을 도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출마 글쎄요 그게 바람직한가? 또 윤석열 정부의 민생 경제 민생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이 사실 지지율 추락의 결정적인 원인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출마를 하면 강남 외에는 글쎄요 강남도 뭐 아무튼 강남에는 될 데가 없다.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예. 알 수는 없는 얘기지만 예. 법무부 일에 더 충실한 장관이 됐으면 좋겠죠. 아 그래요? 예전보다는 오히려 평가가 좀 달라지신 거네요.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뭐 법무실이나 출입국 범죄 예방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지금 사실은 잘 할 수 있는 때다. 잘하는 걸 계속 잘하는 게 네, 맞다. 저는 진짜 이거는 정치적 고려 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예. 그러면 정치적 고려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라는 카드는 여권 입장에서 보면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빅 카드 중에 하나인 건 맞잖아요. 여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총선판이 뭐 전망이 아주 좋지 않은 카드에서 전국을 반전시키는 대선 후보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예. 어떻습니까? 야당 입장에서 볼 때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여권이 잘 활용하면 내년 총선 전국에서 좀 부담이 되시는 측면이 있나요? 지금 그렇게 제가 그런 우려를 지적을 드렸는데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게 되면 일단 과거에 했던 발언과 조치들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의심받게 되고 그거는 딱 좀 단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딱 어떤 정치적 규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시행령 통치가 위법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을 감안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쇄신하겠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보니까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다 해서 저는 뭐 폭발적일까 그것은 의문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좀 당위적인 측면인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매우 계속하는 게 현실적인. 좋겠다. 현실적으로는 계속 할 것 현실적인.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근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제가 우려를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예. 누가 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보는 이거는 객관적인. 객관적. 하지만 현실상은 나올 것 같다. 지금 뭐 갑자기 제시카법 뭔가 하나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는 느낌도 있어요. 일종의 본인의 업적으로. 뭐 거기까지 뭐 하기는. 나오면 어디로 나올까요? 뭐 지금 언론 보면 종로, 뭐 마포, 이준석 정대표는 영등포 뭐 얘기하고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야당 나올지 입장에서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지금 논란이 많은데 그 지역구에 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 종래 우리 또 곽상원 변호사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더 해보죠. 한동훈 장관 또 한동훈 장관이 다른 거 하시죠. 탄핵 궁금해요. 탄핵 진행하신 건가요? 국감 이후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해보겠다. 뭐. 탄핵이라는 게 헌법상의 제도를 국회에서 이제 쓰는 것인데 지금 이제 검사 탄핵 TF도 있어요. 그거 맞물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한 이후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따 뭐 질문도 하시겠지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라는 그 이제 분을 영입해서 연일 쇄신 뭐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역시 국민들께 또 지지자분들에게 효능감 있는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까지 전부 다 전국을 전략적으로 가늠하는 상황 속에서의 탄핵 문제가 논의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뭐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효능감을 느낄 수도 있을 수는 있는데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맨날 탄핵만 발의해. 요 거대 야당이 선거 한번 이기더니 너무 힘잘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라는 거는 김태현 변호사의 생각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면 제가 그렇다는 그래서 거죠. 전국의 큰 흐름 그리고 국민 지지자 두 단위를 다 같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내년 총선의 압승을 넘어서서 수권 정당 다시 빼앗긴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전체적인 큰 디자인 설계 속에서 탄핵 문제도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결정하신 건 아니고 전국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의미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총의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며칠 전인가요?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송영길 오랜만에 부르더니만 어려운 질문들은 다 모아놓고 그래요. 조추송 소위 말하는 이렇게 출마설이 나돌던데 강성 지지자들은 뭐 출마해라.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를 지켜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속으로 웃고 있는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 세 사람의 출마 얘기. 왜 웃죠? 이분들이 이제 두 분은 전직 당 대표를 하셨던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또 두 분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요. 또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여러 가지 참 어려움 순환을 겪으신 그런 분인데 전체적으로 자율과 책임이라는 이제 제가 뭐 그분들 저보다 선배분들이고 조국 장관은 뭐 전임 장관이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역시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은 본인을 기준으로 할 때 자율과 책임이라는 전제하에서 해야 되지만 당이 바라볼 때는 일부는 기대 어린 그 어떤 관점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는 우려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라는 거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병립형 얘기도 나오고 뭐 위성정당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터놔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이 질문 역시 제가 뭐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율과 책임으로. 예를 들면 이 새 빅샷의 출마 여부는 민주당에 이것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기대와 우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느 쪽이 큰지는 기대가 그걸 그걸 무슨 계량적으로 뭐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역시 그건 뭐 총선 전에 총선 임박해서 당시에 정부의 흐름이라든지 유권자의 성향, 동향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내년 총선에 이겨야 되고 이겨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반드시 정권을 되돌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지금 내년 총선만을 생각하지 않는 전체적인 전략적인 구도 하에서 논의돼야 될 문제다.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선거제도 아까 잠시 얘기하신 건 혹시 조국 전 장관이 제2의 열린우리당 비슷한 형태, 죄송합니다. 열린민주당 형태의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하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분 머릿속에 제가 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나 장외에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선거제도에 대해서 다 깊은 관심을 갖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질문을 드리죠. 인요한 혁신이 어떻게 보십니까? 인요한 선생이라고 저는 불렀는데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요. 그러세요? 이분이 여야를 뭐 정치권에 들어올 줄은 몰라. 물론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대 때 이제 발탁이 됐었죠. 그때는 뭐 국민통합위원회였으니까. 지금도 국민통합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쇄신은 그렇게 하지만 뭐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반짝 뭐 쇼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반짝 이벤트로 이제 자출이 되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왜요? 이분 순천 참 아주 걸쭉한 전라도 순천 사투리를 써가면서 국민 대중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분인데
뭐 과거 발언이긴 합니다만 낙동강 하류 세력의 물갈이 예. 뭐 이런 또 영남 중진 물갈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것과 예. 또 통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서로 언밸런스 서로 맞지 않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고 이뇨한 위원장 뒤에 있는 분이 누구냐. 뭐 많은 언론들이 김한길 전 위원장 위원장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예. 지금 그러시죠. 아무튼 관심 끌기 용이지만 예.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이준석 두 분의 향방을 예. 어떻게 할 거냐, 또 그 두 분이 또 어떤 거취를 정할 거냐라는 것이 더 큰 화두이다. 아, 그럼 네. 혁신에서 뭘 내놓기보다 소위 말하는 유승민, 이준석 전 두 대표가 신당 창서 나갈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에 끌어안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이신 거군요. 제가 다른 방송에 이제 TV 프로그램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제 저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적인 대화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네.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은 조금 더 액티브하지 않나, 좀 뭐랄까 나가는 걸로요. 저는 느낌적으로는 그렇게 받았는데. 예. 뭐 저한테 뭐 이렇게 어떤 소회를 밝힌 것보다는 제가 물어봤죠. 예.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있었습니다. 답은 있었지만 지금 전체적인 이렇게 행보를 보면 많은 평론가들이 볼 때 이거는 루비콘강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다가도 또 아니면 말고라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신당 출연은 민주당에게는 꽃놀이패인 거죠. 여권의 분열이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를 더 많이 까먹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요? 반드시 뭐 그저께 나온 여론조사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뭐 꽃놀이표 그것도 역시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저 박범계 의원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 감사합니다.